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6월 12일 멋진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밖이 파란 하늘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침에는 흐릿한가 했더니 너무너무 파란합니다. 비겐 후에 오전이라서 너무 화창한데요. 이 화창한 날씨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이제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초여름이 날씨입니다.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고요. 저도 운동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사실 별반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언제까지? 6월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을 때까지, 그 결과가 발표 나올 때까지는 대략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냥 연준편에 서서 시장을 읽자. 우리 동의마을은 계속 그 태도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 이제 동의마을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돈 버는 채널, 그리고 앞서가는 채널. 한 발 앞서가야 돈을 번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남들이 떠들 때는 그건 끝이에요. 그 다음 국면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듯이 선행 매매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운이 좋으면 금방 본진이 들어오고 운이 나쁘면 1년이 지나도 본진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것까지 다 맞춰. 그거는 이제 그거야. 초기 발달한 실력인데 이거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수익이 날 때 크게 쭉쭉쭉 뽑아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보통 대부분 다 자산가들이 한 큐에 크게 먹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주식으로 자산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실전 투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거의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 토요일이고 그다음 내용도 없어. 오늘 드릴 말씀이 없어요. 끝이야.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고요. 끝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건데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 우리는 연준편에 서서 시장을 바라보겠다. 그게 그나마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모두가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이 이제 연준을 완전히 떡하고 밀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테이퍼링 안 할 거야.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당장 금리 올리는 거 없고 테이퍼링 없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준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발언들을 모아보면 금리 인상은 언제? 2024년. 테이퍼링 언제? 그 전인 2023년. 자, 아니면 빠르면 2022년, 또 후반, 이렇게 되잖아요. 2022년 중반,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안 믿었잖아.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준편에서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근데 채권이 연준을 지금 쩍 하고 믿습니다. 완전 쫙 붙어서 믿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네, 투자자는 이런 때에 경계감을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15일, 16일 FOMC 회의까지는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거예요. 핵심은 나는 그를 믿어. 그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충실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것을 믿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데, 자, 그런데 그가 배신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파가 훨씬 크죠? 훨씬 커요. 자,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기존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준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럴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동안 우리, 누구누구가 돌아섰죠? 카플란, 댈러스. 그 다음 또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3명이 돌아섰잖아요. 연준 부의장까지 돌아섰잖아. 패트릭 하커,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 이렇게, 3명이 돌아섰어요. 약간 매파로. 이제는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섰어요. 근데, 여기서 한두 명이 더 돌아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기조가, 금리 상승을 일시적이고, 우리는 인내를 할 것이지만, 언제든지,
그 금리 상승이 우리의 예상을, 아니,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경기가 지나치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배신? 이렇게 되는 거죠. 배신? 완전히 믿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안 믿다. 아닐 거야. 긴가? 해서, 그래, 정말 믿어져. 라고 했었는데, 아니면, 그땐 진짜, 마음 무너지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열어놓는데, 확률적으로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시장 판세를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건 월요일 날 저녁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우리 나침판과 더불어 말씀을 드릴 텐데, 파이낸스 학과 나침판과 말씀드릴 텐데, 0레포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0레포 금리가. 이거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많다라고 했던 것 중에 그 한 방법이 나온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열될 것 같으면 유동성을 슬슬 빼는 거죠. 슬슬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0레포, 라는 것이죠. 0레포의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이건 파이낸스 학과를 불러야 돼. 이 부분은 파이낸스 학과를 불러서, 이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의 랠리는 추가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채권은 1.428%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하면 금리는 계속 올릴 거야 하고, 금리 오르는 방향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퀴즈 당하죠. 스퀴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하는 거지. 우리 공매도 친 사람이, 주가 올라가면 토해내는 것처럼 지금 토하는 거죠. 딱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더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28%까지 금리가 낮아졌다가 1.45%대로 마감이 되어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 시장의 강세가 추가로 이루어진 데에는 영향이 저기도 있었어요. 무슨 영향이냐면, 유럽의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유럽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완화적인 태도, 그 다음에, PPP, 장기 매입, 채권 장기 매입 프로그램, 이것들을 계속해서 돌리겠다고, 공격적으로 돌리겠다고 그러고, 속도도 늦추지 않겠다고 연초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확신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유로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세를 보였습니다. 완화적인 태도를 더 하겠다니까 상당히 약세를 보였고, 덕분에 달러는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었다는 게 시장의 흐름이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유가는 그럼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71불을 향해서 WTI 기준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인데요. 여기 보고서에 전 세계 원유 수요가 2022년 말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등등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지금 미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원유 채굴 장비 수는 6개 늘어난 365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우리 작년도 막 다 작살나고 어려웠을 때는 어땠냐면 180개도 안 되는 수준으로 러거스가 줄었어요. 이 채굴 장비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채굴 장비 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서 수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예상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핵 합의 복원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원이 가면 일평균 한 100만 배럴이 더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가격은 조금 흔들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기 총량,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에너지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계속 원유 수요와 원유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86.4로 전월 확정치는 80.9보다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해보고,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시장이 안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경계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경계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그거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위험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건데 제가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했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다고 했을 때 같이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다 현금화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나는 위험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 현금을 더 많이 늘리고 항상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위험이 싫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10% 현금 보유할 때 나는 20, 30% 보유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20% 하면 난 5, 60%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몽땅 현금, 몽땅 현금했다. 어느 날 몽땅 주식했다. 다시 또 몽땅 현금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인버스 사는 거, ETF 레버리지 인버스 사는 거하고 좀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건 있죠. 나는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때가 될 때까지 나는 한번 참고 기다릴 거야. 그거는 괜찮은 태도예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태도죠. 왜냐하면 현금 보유를 들고 있는 그 자체도 뭐다? 능력이에요. 제 실전 투자해 보면 현금 보유 들고 이렇게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계속해서 뭐예요? 저희 책에서도 워런 버핏의 그 편지를 따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현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이 확실하게 줄어들 때 언제예요? 지난번 위기처럼 이렇게 훅 빠지는 위기. 근데 이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빠져가지고 그 현금 제대로 쓰지도 못했죠. 버핏 같은 경우도. 근데 2008년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넉마로 나온 회사를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런 자금으로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게 버핏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투자자들 중에 현금 보유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경우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 비중이 절반을 넘은 상태에서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것 부분 하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좋았고 올해는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찮은 영역이었어요. 올해 가치 투자자들은 실적을 내기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한 해와 올해까지 올해 반년 동안의 합산 토탈 수익률을 따져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계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률이 그 원금의 한 2배 내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계좌들도 이제 속출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험 관리할 때 위험 관리율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 예상은 지금부터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요. 잠깐 설명드리면 채권 시장이 안심했고 주식 시장도 이제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FOMC가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스탠스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안심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론으로 돌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탈해서 긍정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좋은 결과를 내고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경계의 가드를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많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빵빵빵 뛰는 주식을 쫓아가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 관리를 위해서 이런 때일수록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필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장이 안 좋았던 3월 때는 현금이 거의 말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다 말렸더니 주가가 또 빠졌다. 제가 현금을 다 말리고 나면 한두 주 주가가 더 빠지더라고요, 항상. 그래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셔요? 그 오후장에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금을 그냥 모조리 뭐 다 써놨는데 주가 빠지면 괴로워하고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러죠. 아무리 매일같이 투자를 해도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과정들 그리고 잔고 기준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이 과정들 속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게 몽땅 현금으로 바꾼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몽땅 현금으로 바꿔야 될 때는 언제예요? 2008년도 리만 사태 같은 위기,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이상한 그 위기, 이럴 때도 사실 100% 현금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운 좋았을 경우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한 절반만 현금화해도 대단한 거죠. 그럴 때라도 큰 기회가 오는 거니까. 어찌되었건 그때
그런 때가 아니면 몽땅 현금할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과 인플레이션 시스템을 따지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 되어 있어요. 물론 한국은 10년간 박스권이었습니다만 말이죠. 덕분에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씨가 마른 상황들이 과거 선수들이 유지됐지 여기서 새로운 선수들이 잘 못 나타났다는 거 뭐 별로 없었어. 이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잘 안 나타났죠. 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논외로 잠깐 사이드로 빠졌네. 그렇고 근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이제 장이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전 늘릴 겁니다. 근데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막 5% 10%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수익률이 높은 계좌들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를 시작한 계좌들은 현금을 아직 다 소진하지 못한 계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식을 못 담은 계좌들은 현금 비중이 높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래도록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끌고 오셔서 자산 규모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분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데요. 10%라도 처음 원전에서 시작할 때 10%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배로 계좌가 늘었으면 현금 10%면 옛날 원금 기준으로 현금이 20%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비율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장이 계속 올라서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올렸을 때는 아마도 어디까지 올릴 거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략 한 20에서 30%? 요런 정도까지? 예, 요런 정도까지 현금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0% 정도? 예, 제가, 그리고 만약에 과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보기엔 명백한 과열이야. 조금 이상해. 분위기 이상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나, 현재 장세를 그렇게 장기 시기열로 봤을 때 나쁘게 보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항상 경계의 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삶이라는 게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들은 좀 들고 가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거예요. 솔직한 운용자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내 돈을 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등 걱정 안 하죠. 이건 걱정 안 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약간 있지. 조마조마하고 있는 게 있겠지. 당연히 있죠. 없을 순 없는데 그런데 이 조마조마함과 경계심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잘 키워나갈까 하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조마조마하고 경계심을 갖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않을까 항상 반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물론 저 잠은 잘 잡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잠은 잘 자야지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계감을 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편안하지만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항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현금 보유 비중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유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현금은 뭐 기업이 아니고 이거는 금감원에 저촉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금감 규정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 현금 보유 비중을 앞으로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저는 늘릴 거라는 거 계속 늘릴 거라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늘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저는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저렴한 주식은 삽니다. 지금도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계속 사서 모으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평가 금액이 높아진 것들은 계속해서 현금화 일부씩 조금씩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마사지를 하는 거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 가격은 더 높아요. 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특별히 오늘 이 방송으로는 제 고객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뭐 50%, 100%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덜어내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걸 100%가 목표 수익률이에요. 이거 100%는 당연히 가야 돼 해도 100% 갈 때까지 한 주도 안 팔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수익이 이상이 올라오면 거기서 계속 덜어냅니다. 예. 왜? 더 싼 주식들이 보이면
덜어내서 이쪽으로 넘겨야죠. 예. 근데 그 과정 중에 현금 보유 비중도 하나의 기업처럼 늘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저가 이상하게 시장에 대한 얘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는 되게 쉽게 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끄럽고 저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좀 힘들어서, 오늘은 현금 보유 비중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드리는 말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실전 투자자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실패할 수도 있죠. 향후에 실패할 수도 있으나, 지난 2년간의 흐름으로 봐서는 남들보다 높은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선배 투자자로서, 선배 투자자의 한 예로서, 넌 어떻게 운영하냐는데,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제 운영의 실제를 얘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요일 날 금융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